하기 때문에 CNN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통해서 코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옵티마이저 그리고 포워드 패스, 백워드 패스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이것들이 논문을 쓰시거나 논문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지난주에 액티베이션 펑션 뭐 렐로밖에 없냐 액티베이션 펑션 렐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렐로밖에 없냐 뭐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의제에서는 이제 좀 최신 액티베이션 펑션인 스위치라든지 미시 구글에서 스위치가 하여튼 2020년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수식 전개를 좀 시그모이드에 대한 수식 전개를 좀 해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스위치나 미시들이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가져가면서 입력을 받아서 활성 비활성하는 데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일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CNN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도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데요. 이 장표는 예전에 하영호 님이 만드신 장표를 제가 일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어, 오픈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저기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고요. 여러분이 딥러닝으로 만든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패턴으로 이제 CNN 계열의 VGG16 같은 것도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제가 이제 CNN의 변천사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리뷰를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가이드를 드리는 거고요. 어,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G16 모델을 일단 보면은 컨볼루션 블럭이 있고 여기 뭐 컨볼루션, 제로 패딩,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고 뭐 맥스 풀링, 스라이드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은 지난번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느냐? 도대체 왜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설명들은 제가 깊게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 2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한 코드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VGG 모델로 이제 개고양이를 알아볼 수 있게 파인튜닝을 한다. 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파인튜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 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면 쉬는 시간이나 이런 좀 여유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마치고요, 종철님. 네,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알 수 있게 파이팅을 한다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댄스 레이어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두 개를 두고 액티베이션을 소프트 클래스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우리는 클래스를 두 개를 두겠다는 거죠. 개나 고양이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넷의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1000가지 분류로 클래시피케이션 한 부분을 댄스 레이어를 두 개로 두겠다는 거를 이렇게 커스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확도가 98.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런 카테고라이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 주요 포인트는 댄스 레이어에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두 개를 하겠다고 하고 액티베이션은 서포트맥스로 주고 아담 옵티마이제이션을 쓰면서 로스를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컬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두 가지 분류 중에 하나의 확률값을 더 최대화하는 쪽으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을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하겠다라는 요 포커스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은 엄청 잘 맞춰요. 그리고 되게 쉽게 잘 맞춥니다. 근데 사진을 보고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일을 코드 몇 줄 안 되는 걸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저 코드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기존의 코딩은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델의 여러 가중치라든지 레이어를 가지고서 아웃풋에 대한 그 어떤 확률값, probability value로 그것들을 이제
제너레이션에서 가져간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딥러닝을 하다 보면 언더피팅이라는 얘기가 있고 학습이 잘 안 된다. 슬로우, 엄청 느리다. 모델 트레이닝이. 근데 학습은 언제 끝나냐. 그리고 오버피팅이 된다. 너무 트레이닝 셋에 대한 데이터에 바이어스 돼 있다. 한마디로 로버스트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버스트하다는 게 뭐냐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잘 동작해야 되는 게 로버스트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는 거죠. 융통성, 오버피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적당히 잘 학습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언더피팅이 왜 일어났냐? 왜 학습이 잘 안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뉴럴넷의 학습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내는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역으로 백워드 패스를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해가지고 편미분을 해서 기울기 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미분을 할 때 우리 이제 중학교 수학 시간에 미분을 왜 합니까?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미분 자체는.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b라고 하면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하면 기울기가 2인 거죠. 그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지고 시그모이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그모이드는 뭐 왜 쓴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라는 것 자체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냐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은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부분을 비활성화시키냐 한마디로 그 입력값으로부터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 비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을 필터를 일단 약간 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그모드를 썼을 때 우리가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면 레이어가 겹쳐질 때 업데이트가 사라져 가는 거죠. 0.3 곱하기 0.4 계속 0.3을 곱해버리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피팅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언더피팅이 피팅이 잘 안 되는 언더피팅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렐로가 나왔고 했죠. 근데 요새는 이제 스위시라는 것들을 쓰고 미시라는 것도 있고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요. 이거 렐로는 2017년 얘기고요. 스위시라는 게 2020년에 나왔고 미시라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달하다가 잘 사라져 버리는 이 베이싱 그레디언트 이슈, 언더피팅에 대한 이슈를 우리는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렐로 그리고 스위치, 미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고도화해 가고 있다. 그래서 언더피팅 이슈를 그렇게 점점 해결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로 슬로우, 느리다. 학습이 엄청 느리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느려지니까. 그럼 언제 끝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존 뉴럴넷의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하는 방법 자체가 옵티마이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언더피팅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우리가 학습이 느리다는 것들을 가지고 옵티마이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딥러닝 논문을 읽거나 논문을 쓰실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액티베이션 펑션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익스페리먼트 할 때 그런 가설 같은 것도 잘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뉴럴넷이 가중치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그래도 디센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로스 펑션의 형 가중치에서 기울기를 구해서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가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뉴럴넷은 로스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틀린 정도죠. 그러니까 현재 가진 웨이트에서 내가 가진 데이터를 다 넣으면 전체에 대한 에러가 로스가 계산되고 토탈 로스가 그럼 거기서 미분을 하면서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거기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 러닝 웨이트를 곱해서 웨이트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의 업데이트는 에러를 낮추는 방향의 디센트 그리고 한 발자국의 크기인 러닝 웨이트 그리고 현 시점의 기울기를 다프로트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데이터를 다 넣으면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몇 억 건인데
한 발자국 갈 때마다 몇 억 번씩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린 거죠. 어느 천년에 다 하냐. 그레디엔트 디센트보다 좀 빠른 옵티마이저는 없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옵티마이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욕보는 SGD의 컨셉 아니고 아빠 자체, 공부하는 거야. 지금 실시간인데 아빠 예, SGD의 컨셉 자체가 느린 완벽보다 이제 조금만 훑어보고 빨리 가겠다. 스톱캐스틱이라는 건 뭐냐면 스톱캐스틱이라고 옛날에 음악 시간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탁탁 끊는다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 스텝을. 그러니까 느린 완벽보다 조금만 훑어보고 그냥 빨리 가보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기존에는 풀 배치 형태로 학습 데이터를 전부 몇 억 번씩 가서 몇 억 번씩 한 스텝씩 가는 거를 일단 미니 배치 형태로 끊어서 간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다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약간 와리가리하게 가는 거죠. 와리가리하게. 근데 속도는 훨씬 빠르다는 얘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모든 걸 계산 후에 최적의 한 스텝을 가느냐. 일부만 검토에서도 가느냐에 따라서 일부만 검토에서 일단 가보는 게 어쨌든 최종 고래에 도달하는 것들을 봤을 때 빠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이 느린 것들을 걸음마다 배치로 전부 다 계산해 보이는 그레디 디센트가 너무 오래 걸려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미니 배치마다 움직여가지고 안된 시간에 훨씬 더 빠른 트레이닝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옵티마이저를 이제 개선 포인트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굴곡 많은 산을 좁은 오솔길을 찾아서 잘 내려가는 일과 참 비슷한데 근데 미니비치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쓸데없이 튀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리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는 가지만 이 와리가리한 것들을 좀 스무딩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훑기도 다 훑으면서 좀 더 휙휙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너무 와리가리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나오게 된 것들, 옵티마이저가 진화하게 된 거고, 그 스텝 사이즈도 일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텝 사이즈가 뭐냐면 보폭이거든요. 보폭이 또 너무 작으면 오래 헤매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래 헤매는 거죠. 보폭이 너무 크면 오솔길을 지나치는 거죠. 녹색처럼 이렇게. 이것도 좀 잘 튜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을 잘 타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의 보폭으로 잘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나온 옵티마이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레이던트 디센트에 개선된 후계자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스토캐스틱 그레이던트 디센트, 모멘텀, NAG, 아다그라드, 아다델타, RMS 프로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 한 장의 장소로 정리가 됐는데 산을 내려오는 작은 오솔길을 찾을 때 옵티마이저의 발달 계보인데 이 파란색 선이 스텝 방향이고요. 그죠? 이게 빨간색이 스텝 사이즈인 거예요. 그 스텝 방향으로 잘 가보자.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해가지고 계산의 기울기를 구해서 일방향을 선택하게 이제 그래도 디센트고 그 중에서 이제 전부 다 해봐야 한 걸음씩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보고 빨리 가보자. 하는 게 미니 배치를 써가지고 이제 어디가 우리가 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또 스텝 사이즈를 좀 넓혀서 성큼성큼 가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다그라드라는 거죠. 안 가본 곳은 성큼 빠르게 걸고 많이 가본 곳은 잘하니까 갈수록 이제 보폭을 줄여서 세밀하게 탐색해보는 걸 해보자 라는 거고 아다델타라는 거는 종종 걸음으로 너무 작아져서 정비하는 걸 막아보자. 스텝 사이즈를 약간 번영해서 가보는 것들이에요. RMS 프로 같은 경우가 보폭을 줄이는 건 좋은데 이전에 컨텍스트를 봐가면서 해보자.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거는 이제 RMS 프로가 모멘텀, 그러니까 스텝 방향과 스텝 사이즈를 잘 결합해서 방향도 스텝 사이즈도 적절하게 가보자라는 게 이제 아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N 아담이라고 나오는데 아담의 모멘텀에 대한 모멘텀 대신에 NAG라고 하는 네스트로브 엑셀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붙여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 방향과 스텝 사이즈를 개선하는 형태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에담을 쓰라는 건데 이 에담보다 더 좋은 옵티마이저들이 현재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에담 이 장표가 써졌을 2017, 18년에는 에담이 좋았죠. 맞습니다.
러닝 레이트가 스텝 사이즈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자, 자, 보시면은, 이제 그거 코드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장표로는 지금 표시가 잘 안 돼 있긴 한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러닝 레이트랑 미니 배치가 스텝 사이즈, 러닝 레이트가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세팅 값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보폭이,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라는 건 스텝 사이즈라는 게 뭐냐면은, 보폭이 너무 작으면 오래 헤매고, 보폭이 너무 크면 무섭게 지나는데, 이 러닝 레이트가 크면 클수록 되게 재밌는 게 학습 트레이닝에 대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정해 주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에 대한 것들을 계속 데이터 셋에 맞게끔 조금씩 튜닝을 하면서 맞춰가는 부분이 많은데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 셋만 잘 정해지면 OML을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쪽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되게 이제 오래된 기술들이고 지금 현재 트렌드 기술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도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수렴한 값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요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이제 뒷장의 코드를 보고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을 일단 설명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슬로우는 옵티마이저로 해결을 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오버피팅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개선으로 해결을 한 거고 두 번째 트레이닝이 느리다고 하는 것들은 옵티마이저에 대한 개선으로 우리가 커버를 한 겁니다. 커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버피팅이라는 건 뭐? 학습이 되었지만 얘가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에만 바이어스 되어 있는 거죠. 트레이닝 셋에만 바이어스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라고 봤을 때 열심히 뉴럴넷에서 고양이를 가르쳤더니 뚱뚱하니까 고양이가 아니고 갈색이니까 고양이가 아니고 뒤쳐졌으니까 고양이가 아니래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뉴럴넷의 융통성을 좀 학습하는 방법은 가르칠 때부터 조금씩 가리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그 냉장고에 막 이런 어떤 카드 같은 거 붙여놓고 얘는 냉장고야, 얘는 뭐야. 근데 이제 냉장고를 띄죠. 냉장고라는 태그를 떼요. 그다음에 얘가 뭐야? 그럼 냉장고다. 라고 이제 맞추듯이 그런 것들을 좀 가리키면서 그런 정보들을 일부 가리면서 가르치는 건데 그게 바로 드랍아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시킬 때 일부러 일부 정보를 누락을 시켜서 중간중간 노드를 끄거나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융통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 위주로 봤을 때 이제 얼굴 위주의 이런 회색들이 이제 드랍아웃된 턴오프된 것고요. 색을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해서 일부에 대한 유닛들을 턴오프한 부분이고요. 일부의 귀 영역을 일부에 대한 유닛들을 턴오프해서 드랍아웃을 지켜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드랍아웃으로 일부에 집착하지 않고 여기에 가장 제너럴하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터득해 가면서 이제 그 학습된 모델이 고양이냐 개냐를 잘 맞출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오버피팅으로 이제 융통성이 없다는 이 오버피팅의 문제를 드랍아웃으로 유연성을 획득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문제로 던 언더피팅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해결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느리다는 부분들은 그렇죠? 느리다는 부분들은 옵티마이저로 일부 해결을 했고 오버피팅을 해서 융통성이 없는 이 부분들을 드랍아웃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코드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VGNet의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VGNet의 구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의했던 CNN 구조랑 상당히 유사해서 이 그림을 딱 눈에 들어오시겠죠. 플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눈에 들어오시겠죠. 이 그림을 보다가 한번 상상해 보고. 근데 우리가 그림을 눈앞 1m 거리 1cm에서 보게 되면은 점과 선, 이상한 질감밖에 안 보여. 이게 양인자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점과 선의 질감, 텍스처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조금씩 거리를 더 보면 점과 선의 질감이 합쳐져 삼각형, 동그라미, 북칠함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컨버전 플랜들을 계속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너럴한 어떤 그런 특징들, 피처 셋의 특징들을 조합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드렸을 때 제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과를 인지를 하냐. 우리는 사과를 배울 때 사과에 대한 그런 인지들을 학습을 통해서 배우지만 컴퓨터는 그게 사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피처의 조합을 통해서 이게 고양이냐 개냐 사과냐를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말인 겁니다. 그래서 조각을 보고 패턴을 익히고 점점 멀리서 조합을 보면서 이 방식을 흉내내면은 이 컴퓨터도 그림을 잘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량 측면에서 컴퓨테이션 코스트 측면에서 이제 제가 CNN의 전전사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알고서 이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자 보시면 뉴럴넷 같은 경우가 서로 인터커넥션 되거든요. 내부에 상호 연결들이 많아요. 웨이트들이. 근데 이미지에서 인근 픽셀끼리만 상관있지 않나? 가까운 것들끼리만 묶어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게 되면 힘도 있고 계산량도 줄 텐데 굳이 먼 데까지 다 훑을 필요 있을까? 라고 해서 이제 뉴럴넷 아키텍처들이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이라는 건 뭐냐 저번에도 아셨지만 컨볼루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특정 패턴이 있는지를 박스로 훑으면 마킹을 하는 거예요. 위 아래 선필터, 좌우선 필터 이런 다양한 필터들을 가지고 해당 필터에 매칭되는 패턴들이 그 그림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 박스로 쭉 밀고 나가면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숫자 중에 우리가 아까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라고 했죠? 입력을 받아서 비활성화를 결정하는 사용되는 함수인데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렐루를 가지고 쫙 밀어보면 액티베이션 맵이 나온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미지 지도인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 한 개제로 이런 걸 밀고 다니면 이런 아웃풋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중요한 건 제로 패딩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이즈 유지를 위해서 패딩 뭐 세임, 패딩 제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건대에서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컨볼루션의 가장 멋진 점은 이 간단한 필터들을 쌓아가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필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필터를 뉴럴넷이 알아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컨볼루션이라는 것들을 필터를 학습시킨다고 얘기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컨볼루션의 좋은 점, 부품을 도립해서 복잡한 부품을 만든다. 그래서 근데 컨볼루션의 좋은 점은 부품을 도립해서 복잡한 부품을 만드는데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망이 깊어진다고 하죠. 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트레이닝 코스트는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점점 더 멀리서 보는 거. 우리가 멀어져도 돼 그림으로부터. 근데 그러려면 또 코스트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차라리 디미시라고 해서 워핑이라고 해서 확대를 하고 크롭으로 자르고 워핑해서 확대를 하고 해서 이미지에 대한 인베리언트 속성을 빨리 디텍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아키텍처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맥스 풀링이에요. 근데 저번에 맥스 풀링이 좋냐? 아니라 그랬죠, 제가. 카카오톡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나온 게 다양한 풀링 기법인데, 그 풀링 기법도 이제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패턴들을 쌓아가면서 점점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너무 추상화 해버리니까 이제 맥스 풀링에서 손실된 정보들 때문에 약간 이미지의 왜곡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일부 있었고. 후반부에는 추상화된 부품들만 남아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눈, 코, 입, 귀, 목, 띠띠띠. 근데 막판에 추상화를 끝난 다음에 풀리 커넥션 레이어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된 것 중에 뭐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럴넷에서 한테 이제 아웃풋을 받는 세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밸류, 그냥 확률값으로 받는 거냐. 그리고 기냐 아니냐. 시그모이드를 먹여서 기냐 아니냐. 트루 펄스냐 이거 하는 거냐. 아니면 소프트맥스를 일단에 이제
사용해서 카테고라이저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뉴럴넷이라는 게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정의를 통해서 어떤 인풋을 받을 거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레가시 시스템으로 어떤 아웃풋을 보낼 거냐가 정의되면 뉴럴넷을 설계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옵티마이저, 그리고 어떤 레이어들을 어떻게 쌓고 레이어에 대한 어떤 스코프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풋 아웃풋인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아웃풋을 받는 세 가지 방법은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100%의 정확도가 아니기 때문에 뒷단에서 이런 아웃풋을 가지고 후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실제 시스템, 딥러닝 플랫폼이나 딥러닝 시스템을 구축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델링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근데 저는 모델링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뭐 되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휴머인더 루프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이 계속 불러가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설국열차처럼. 지금 현재 딥러닝은 일부 휴머니더 루프 같은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점점 개선되고 있겠죠. 점점 데이터 세트를 보강하면서 현재는 그렇고요. 그래서 편대 종류 분류하는 아키텍처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끝이 소프트맥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걸 왜 설명했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안 상태에서 코드를 딱 보면 이제 보이죠? 보이지 않으세요? 왜 레르를 썼고, 왜 제로 패딩을 썼고, 왜 맥스 풀링을 썼고, 스트라이드는 뭐고,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제로 패딩을 썼다. 포뮬레이션 블록에. 사이즈를 점점 안 줄어들게 가장자리를 채워줬다. 근데 필터 사이즈가 3 곱하기 3 사이즈로 지금 패턴으로 필터 개수만큼 패턴을 탔겠구나. 액티베이션을 레르를 쓰네? 그렇지, 그렇지. 충분히 했으면 사이즈 맥스 풀링으로 줄여줘야지. 컴퓨터 코스트 줄여야 되니까. 자, 그래, VGG 16이라는 거 보니까 컨볼루션하고 맥스 풀링 덩어리를 필터 개수를 점점 6, 4, 1, 2, 8, 2, 5, 6, 5, 1, 2, 5, 1, 2 늘리면서 그림 사이즈를 점점 디미니시하게 쌓아 올리는구나. 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풀리 커넥트에 매기려고 풀리핀이라는 걸로 쫙 펴주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1000개의 카테고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가는구나. 그리고 FC 블록 보니까 출력이 4096짜리인데 이게 풀리 커넥트 뉴럴넷이네. 래를 썼고. 그렇지. 오버피팅 방지를 하기 위해서 드롭아웃을 0.5로 줬네. 마지막에 이제 풀리 커넥트 100개 출력인데 카테고리니까 소프트맥스네. 그렇지, 그렇지. 길치 않는 방법은 믿고 쓰는 애담이고 이렇게 줬구나. 끝. 끝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이거를 한 이유가 이제 뒤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고요. 저만 신났나? 이게 사람들이 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장편을 제가 바로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뉴럴넷 워크 분석입니다. 이건 다 스킵할 거고요. 이거 다 스킵할 거고. 우리가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코드상에서는 되게 없었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들이. 그래서 이거에 이제 네트워크 구조인데, 이건 어차피 이제 학부 과정에서 배우실 건데, 계산 방식이 웨이트에 입력값을 다 내적을 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각각의 웨이트 값들이 나오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건 학부 과정에서 하실 거니까 제가 깊게 설명 안 드릴게요. 좀 코드 베이스로만 생각 중에 이건 다 이제 서강대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 된 여기 인풋 값에 맞는 웨이트 값들을 곱해가지고 이 값들, 실용의 웨이트 값들이 산출되게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거죠. 자, 이 그림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에 약간 그걸 말씀드린 거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각 필터를 입력
볼륨에 가로 세로 차원으로 슬라이딩을 시키는 거죠. 정확히는 컨볼루션을 시키는 거고 컨볼브를 시키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2차원의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했어요. 그 필터를 입력 위로 슬라이딩 시킬 때 필터와 입력 요소들 사이에 닷 프로덕트가 이루어지겠죠. 내적 연산이. 내적 이러면 안 돼요. 내적. 우영우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 신경망은 입력의 특정 위치에 특정 패턴에 반응하는 액티베이션 필터를 학습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하는 필터들을. 이런 액티베이션 맵을 뎁스 차원에서 쌓아버린 게 이제 출력 볼륨이 되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 입력 이미지가 들어와요. 그렇죠. 입력에 대한 예측을 포워드에서 수행하겠죠. 웨이트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고 싶은 어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운틴 박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미지로부터 개랑 고양이를 분류하겠다, 아니면 이 이미지로부터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 아니면 이 이미지로부터 사람이냐 차냐, 뭐 신호등이냐 이런 걸 구분하겠다에 따라서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 입력 데이터셋 이미지들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시켜야 되는 데이터들, 학습시켜야 되는 이미지의 대상들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맵을 구성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메커니즘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컨볼루션 필터들도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 입력 값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출력 볼륨의 각 요소들은 입력의 작은 영역만을 취급하고 같은 액티베이션 맵 내에서 뉴런들은 같은 모습을 공유하잖아요. 아까 제가 인접한 픽셀들끼리 하면 어떨까? 오히려 거기에 인접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포워드 패스에서 어느 정도 필터를 내고 입력값을 받아서 값을 구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이제 손실 함수,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이 손실 값을 구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포워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정답값이 있잖아요. 그럼 이 포워드 패스가 끝난 다음에 역으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가면서 기울기 값을 구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는 이 과정 자체가 백워드 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웨이트를 결정해 주는 거죠. 이 그림 한 장에 이제 이게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백워드 패스에서 이제 체인룰이 나오고 백 프로파게이션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을 때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우리가 시그모이드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요거는 한 번만 제가 팩트보드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왜 액티베이션 펑션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액티베이션 펑션 제가 뭐 한다고 했죠 아까 앞에 설명할 때 이런 식은 아니죠. 늘 펑션 중에 하나 이제 시그모이드가 있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이 하는 역할 자체가 입력값을 받아서 활성 비활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 자체를 봤을 때 네? 자체를 봤을 때 시그모이드라는 걸 아까 쓴다고 했잖아요. 시그모이드. 그 시그모이드가 뭐냐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게 시그모이드인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응?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한다는 건 뭐였어요? 미분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겠죠. 얘가 분수니까.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를 미분을 했다. dx분의 d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에, 그죠?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죠. dsd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를.
전개는 굳이 한번 해볼까요? 전개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니까. 그러면 되게 쉽게도 마이너스 1이 맞고 이렇게 됐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dx 뒤에 1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이잖아요. 여기 x 값이 없습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x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고 그죠? 그죠? 튀어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코드로 봤을 때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드 안에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뉴럴에서 설계하려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그보이드라는 요 펑션을 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를 미분했을 때 아까 이제 봤을 때 마이너스 1이 튀어나왔고 얘가 얘를 분자로 얘를 하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튀어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튀어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이 됐고 dx 뒤에 1 플러스의 2의 마이너스 x가 남았다. 근데 요 1은 미분해봤자 0이 된다. 왜? x가 없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요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그럼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써주고 2의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이제 얘가 됩니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 얘가 뭐냐면 이거예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에 2등분의 2의 마이너스 x야. 그쵸? 그죠? 그러면은 기울기를 왜 구하려면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변천사를 이해할 수 있지. 아니 근데 거기까지 이해하면 너무 힘들고 알아봐야 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2승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2승분의 1 그래서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얘를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분의 1 그렇죠 여기 얘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이렇게 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5분의 1이다. 그러면 얘를 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 그럼 1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의 1은. 근데 우리가 아까 얘가 시그모이드라고 했잖아요. 시그모이드. 그럼 이게 결국 전개된 게 뭐냐면 마지막 결과값은 시그모이드의 결국 얘가 시그모이드니까 얘가 시그모이드고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0부터 1까지인 거야. 왜냐면 얘가 1이 되면 0이 되고, 그러니까 0이 돼도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기울기 값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액티메이션 펑션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는 것을 시그모이드를 미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용 레인지를 본 거예요. 어떤 걸 활성화시키고 어떤 걸 비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그 레인지를 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가 1주차에 하기로 했던 아까 이제 저희 예제들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응들이 좀 없으시네요. 재밌나요? 좀 어렵나요, 오늘? 이제 이제 예제 시작할 거예요. 좀 뭐 채팅창에 반응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떠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하기로 했던 기존의 것들을 이제 코드 베이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끊겨요? 아까 테스트 했을 때 안 끊겼는데? 혹시 다른 분 또 끊기시는 분 계신가요? 아, 좀 끊겨요? 약간씩? 이상하다. 오늘 내가 장비를 또 구매를 했는데도 이게 끊기네. 그럼 제가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네네.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이제 할 건데 제가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 여기에서 10분 뒤에 요 링크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아직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갈 길이 머네요. 준비이 많아. 그래서 오늘 이제 예제를 안 하니까 이제 좀 시간이 저 혼자 얘기하니까 이게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저희가 CNN 풀링 레이어를 하나 잠깐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딱 알고 점점 이제 우리 변천사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GitHub에서는 다시 보여드렸고 여기 일단 클릭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까지 딱 이 화면 뜨시면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혹시 이 화면 뜨시면 화면이 떴다. 진행해도 되겠다는 좀 시그널 주시면 제가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하시죠.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일부 있으실 수 있어서 준비 완료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2x 0 언더바 풀링 점 아이파이 노트북을 한번 클릭해보면 저번과 동일해요.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아무것도 뭐 없이 그냥 오픈인 콜에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실습할 수 있는 걸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드라이브로 복사하셔도 되고 그냥 돌리셔도 되는데 복사하시는 게 더 좀 본인의 리소스 확보 차원에서 안전하니까 드라이브로 복사를 한번 해주시면 4번이 만들어집니다. 4번이 만들어져요. 4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씩 실행을 해보는데 우리가 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한 번씩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시고 제가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를 보내드릴게요. 한 번씩 실행해 보시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코드도 한번 눈에 익혀보시고. 실행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면 대충 앱리스트를 로드 데이터에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로 쉐입을 끊어가지고 보겠구나 하는 얘기가 들고 이쪽에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구나. 여기 스위시라고 있죠. 액티베이션 스위시. 얘가 이제 최종 액티베이션 펑션의 트렌드 구글에서 만든 2020년에 펑션이고 에러가 나네. 응? 잠시만요. 이게 에러가 안 나는 건데 잘 되네요. 시급했네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에러가 나길래. 그래서 잘 되시죠? 잘 되시면 좀 잘 되신다고 보내주시면 잘 되시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고 싶은 거는 뭐냐? 이거요. 모델 서머리. 왜 모델 서머리를 보냐면 여러분 요 여기에 파라미터를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얘를 다 더하면 돼요. 얘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78, 456, 2016, 84, 850. 그러면 2030, 698이 나와요. 근데 파라미터, 웨이트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댄스 레이어가 84죠? 84죠? 플래트 레이어가 2400이에요. 2400 플러스 바이오스 1, 2401 곱하기 84 더하기 댄스 레이어가 10개예요. 10개인데 얘가 84야. 84 더하기 바이오스, 84 더하기 1 더하기 10. 그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2개 더해주면 그러면 203068이 나와요. 아, 독립과 종속이요? 독립과 종속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 이 친구들이 이제 데이터를 주려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트레이닝도 하고 모델 픽할 때 이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나눠서 그냥 어큐러시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나눈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제가 보고 싶어 한 부분은 바로 이 모델 서머리랑 이 파라미터 쪽이었거든요.
예제에서. 왜냐면은 왜 그걸 보려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CNN 변천사를 할 때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고 파라미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이 뉴럴넷 아키텍처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 컨볼루션 뉴럴넷이 이런 식으로 발전했구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예제 중에서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거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웨이트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CNN 봤을 때 이 플래트 레이어 플러스 바이어스 곱하기 84 그리고 84 플러스 바이어스 곱하기 10 그리고 컨버전 레이어 78 456 이게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CNN의 변천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뭐냐면은 뭐 간단하게 오버뷰를 하고 진행을 할 텐데 파라미터 개수를 너무 많다.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어떻게 줄이지? 그리고 이게 사진의 배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필요한 오버헤드 연산이 많은데 어떤 피처들을 어떻게 잘 가져와서 여러 가지 베니싱 그레디언트도 없이 잘 잘 프레딕션이 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CNN의 변천사의 기본적인 맥락이거든요. 그 맥락 중에 하나가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에 대한 개수를 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 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예제를 잠깐 살펴보면 그 예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이제 컨볼루션과 플래트나 덴스 레이어들이 최종 이렇게 모델점 서머리로 보이고 그 파라미터 개수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84 더하기 바이어스 1 84에 2400 플래트 더하기 바이어스 1을 해서 얘가 나온 거고 그리고 10 곱하기 84 플러스 1의 바이어스를 해서 850이 나온 거고 이 두 개를 더해주니까 2만 20만 3068이다. 화면이 달라? 화면이 달라? 잠시만요. 이 부분. 모델점 서머리 이 부분을 좀 잘 보고 싶어서 드린 거거든요. 이 모델점 서머리에서 우리가 주요 깊게 봐야 될 부분이 파라미터의 수인데 여기 보면 84 곱하기 2400 더하기 1 그리고 10 곱하기 84 더하기 1. 왜 1은 왜 더한 거냐 하면 바이어스인 거예요. 바이어스. 그 다음에 78 더하기 456. 그래서 203068 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시 제가 아까 그 화면으로 가면 공유 드리면 여기서 이제 요 레이어와의 연산 시간들이 여러 그런 것들로 이제 계산이 되고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파라미터 개수 몇 개가 나오잖아요. 요런 걸 보기 위해서 요런 걸 보기 위해서 요런 계산들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CNN에 요거 이제 들어오시죠. 요게 어떻게 계산됐는지 대충 그런 걸 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 레이어 구조라든지 뉴럴넷의 레이어 구조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CNN의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그 예제 코드들을 보면서 같이 맵핑해서 확인해보는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 변천사입니다. 자, CNN 자체가 1989년에 이제 얀리쿤이라는 분이 Backpropagation Applied to Handwrite Decode Recognition이라는 이 논문에서 1989년에 나오게 된 거예요. 되게 놀랍죠? 1989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을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1989년에 컴퓨테이션 파워가 상당히 미약했죠. 그 딥러닝이 침체기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뉴럴 아키텍처나 CNN이라든지 딥러닝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이 문제 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정의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 이제 이 양리쿤이라는 이 분이 논문을 통해서 하고자 한 거는 필기체 G코드 인식 거예요. G코드라는 게 뭐냐? 우편번호죠. 우편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때 엠리스트라는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시대에. 왜냐면 필기체 숫자를 인식해야 되니까. 근데 범용은 미흡했죠. 이 당시 상황 자체가 이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코스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대학 요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2003년에 뱅, 뱅크, 베인케 논문에서 하이라티컬 뉴럴 네트워크 이미지 인터프리테이션을 통해서 좀 일반화가 됐고 이때는 이제 컴퓨터가 대중화 시대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이제 컴퓨터가 많이 대중화돼 있고 인터넷의 시대가 열렸었죠. 시마드의 논문 Best Practice for Convolution Neural Net Applied to Visual Document Analysis를 통해서 단순화되면서 개념을 확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시마드의 논문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비주얼 다큐멘트 어널리시스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걸 딱 보면 딱 뭔가 인사이트가 오셔야 되는데 이 코드와는 다르게 어노테이션 스코프, 바운딩 박스 스코프, 뭐 이런 OCR,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CR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OCR, 오브젝트, 강화 옵티컬 캐릭터 리코그니션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무방한 거죠. 초기에 CNN은 왜냐면 디코드 인식 우편번호와 비주얼 다큐멘트 어널리시스라는 것도 OCR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G코드와 다큐멘트의 차이는 뭐예요? 클래스라든지 구분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체 인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파라미터 개수가 나오게끔 하게 된 거고, 그리고 MLP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얀리쿠님이 1989년에 그때 문제라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트레이닝 타임, 네트워크 사이즈, 넘버 오브 프리 파라미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문제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컴퓨테이션 코스트로 바라봤을 때 기존 멀티레이어드 뉴럴넷의 글자의 토폴로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때 CNN의 아키텍처 자체가 이제 로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수반해서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따른 엄청나게 많은 학습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1989년 당시에. 그래서 학습 시간, 네트워크 사이즈, 넘버 오브 프리파라미터 이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고 그리고 비주얼 코텍스라고 해서 시신경과 유사한 신경망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 결과가 이제 CNN이라고 하는데 CNN의 이제 기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시신경 비주얼 코텍스에 있는 리셉티브 필드의 개념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NN의 구조가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가게 된 거죠.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단계 토폴로지 영향 인베리언스, 이미지 인베리언스에 대한 토폴로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디스토션이나 왜곡을 좀 줄이는 이런 단계 그리고 분류기 단계로 가게 된 거예요. 초기에 CNN 구조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동이나 변형 등의 무관한 학습 결과를 보이려면 좀 더 강하고 글로벌한 특징을 추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컨볼루션과 서브샘플링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서 이미지의 인베리언트 속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걸로 이 아키텍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NN의 아키텍처가 그러니까 CNN이 주로 네이버가 컨볼루션과 서브샘플링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얀니코님이 요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 러닝 어플라이드 또 다큐먼트 리코그니션 나오게 된 거고 러시아의 이제 크린체스키 이분이 요 아키텍처를 병렬 구성을 해가지고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좀 빠르게 해보자고 해서 나온 거예요. 병렬 구성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아키텍처가 정렬 구성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연산 시간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리고 파라미터의 수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출력 픽셀 전체 피터 맵의 수, 각 필터당 연산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크리체부스키라는 그 러시아 분은 얘를 병렬 연산을 해서 적용해 보자. 그리고 그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1단계 컨볼루션 레이어에 스트라이드를 1위 하는 값을 적용하기도 하고, 듬성 스트라이드가 1위 하는 값은 뭐냐면 듬성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공유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로 패딩까지만 하다가 뭐 제로 패딩을 써도그만 안 써도그만인 게 아니라 제로 패딩을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서 제로 패딩이 하는 게 좀 좋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발전사가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르넷이라는 게 이제 99년에 얀리크님이, 알렉스 넷이 이제 나왔던 그 병렬 구조. 이 병렬 구조인데 이때 이제 이미지넷 IRS VRC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구조가 르넷과 유사하죠. 근데 병렬로 돼 있고 컨버전 레이어에 바로 컨볼루션 레이어가 풀링 레이어 대신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오게끔 한 거고, 그다음에 JFNet이라고 하는 게 뉴욕대 매튜 자이러라 랍 퍼거스 여기에서 개발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정을 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중간에 컨볼루션 레이어 크게 늘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2015년 2000, 그러니까 이 VG넷, 레스넷 요 전까지 되게 재밌는 게, 요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가 르넷, 알렉스넷, JF넷까지는 파라미터를 줄이고 성능의 개선, 그 컨버전 레이어를 크게 늘린다는 게 그것도 이제 연산을 줄이는 거거든요. 연산을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때까지. 근데 이제 구글 르넷, VG넷, 레스넷 오면서 망의 깊이가 늘어나는, 망의 깊이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연산보다는 정확도가 더 좋아야 된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RSVRC가 뭐냐면 이미지의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코그니션 챌린지의 약어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점점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실무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최신의 논문에 구현된 그 모델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실전 등록에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검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최신의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그것들을 이제 실제 필드에 적용할 만큼 성숙하지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는 다르고, 거기에 대한 전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셋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돌리려면 상당히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스넷을 많이들 사용하고, 지금도 레스넷을 표방해서 백본을 레스넷을 기반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스넷만 알아도 이미지 쪽에서는 뭐 레스넷의 백본만 제대로 알아도 뭐 다른 걸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니까 현재까지도 레스넷을 각광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르넷을 살펴보면 르넷이 거의 똑같죠. 얀리코네에서 제한이 됐고 우편번호 인식 목적. 그럼 르넷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서 띄우셨죠? 그리고 보고서 얘기해야지. 이게 르넷 5. 화면이 다르네. 죄송합니다. 이거 화면 전환을 제가 화면 보이세요? 네. 이 깃더브 화면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르넷 5 있어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거 제가 이제 2019년인가 2020년인가 2020년에 네이버랑 프로젝트 할 때 네이버 백본으로 레스넷을 썼고, 레스넷을 보강하는 아키텍처로 세넷
라고 해서 걔를 이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되게 모델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죠. 레스넷을 보강해서 세넷을 쓰고 거기에 이제 뭐 버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 다양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서메이션 기법들을 써가지고 웨이트 서메이션 기법들을 좀 써가지고 웨이트들을 보강하는 용도로 뉴럴의 아키텍처를 다수를 구성하는 게 트렌드였거든요. 그때 2019년, 20년에도 현장에서는. 근데 백본이 되게 중요한 게 백본의 평가라든지 성능 자체가 개런티 돼야 이제 그런 커스텀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레슨을 썼었어요. 2020년에도.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비전 쪽을 2020년까지 비전 쪽을 지금도 실무에서 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금융공학 관련돼서 이제 금융공학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이라든지 금융공학 쪽에 좀 딥러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좀 빠져가지고 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네이버 쪽에 문의를 해봤을 때도 백본은 여전히 레슨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2020년까지는 레지넷이었는데 다시 확인해보아도 레지넷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메인의 어떤 스페시픽한 부분하고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주로 근데 레스넷이 다 레스넷이 아니거든요. 레스넷 논문 찾아보시면 레스넷 50, 레스넷 100, 레스넷 250, 레스넷 300, 레스넷 500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레스넷 모델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다 레스넷이라고 하는 거지.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웃겼던 게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모른다는 게 레슨에 보시면 레슨에 34, 50, 100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슨에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상이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슨에 레슨에 50 있고 막 이렇게 레슨에 50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버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걸 백본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경험을 말씀드린 거지 이게 답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르넷 보이시죠? 깃허브 네, 보이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르넷 파이브 그 다음에 오프닝 콜앱 드라이브로 복사 보셨나요?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드라이브 복사하면 봐야 될 부분이 이 레이어거든요. 이 레이어를 봤을 때 61706 요거랑 이거랑 61706을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요 보면은 그러니까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콤보노션 레이어 맥스 풀링 쓰고 콤보노션 레이어 맥스 풀링 플래튼 댄스 댄스 1 댄스 2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얘를 계산할 때 120 플러스 1 곱하기 84 그러면 여기 나오고 84 더하기 1 84 더하기 1 곱하기 10 850 나오고 요 레이어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으로 약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요 장표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거 화면 캡처 한 거예요. 레이어만. 근데 우리가 되게 재밌게도 여기 보면은 얘네 여기서 스넷에서 에버리지 풀링을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냈어야 돼요. 에버리지 풀링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 앞만 봐도 에버리지 풀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아까 SNL 얘기를 했던 거랑 동일한 얘기인데 르넷이라고 해도 다 같은 레이어의 구조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뭐냐? 그 백본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백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뼈대를 남겨놓고 중간중간에 맥스 플립을 쓸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댄스 레이어를 다시 쓸 수도 있고 그 레이어 계층을 변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본이 레스넷이라고 한다고 해서 레스넷을 그냥 규명하는 게 아니라 그 레스넷의 구조에 차용한 레스넷의 전반적인 구조를 차용한다는 거지 그 중간중간에 컨버전 레이어를 더 둘 수도 있고 플링 레이어를 더 둘 수도 있고 다른 레이어를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본이 레스넷이라고 해서 레스넷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말씀 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CNN 코드를 리뷰를 한 거예요. VG 코드를. 그 구조만 대충 이해가 되고 파라미터의 개수만 추정이 돼도 여러분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레이어 구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도 봐봐요. 르넷의 기본 백본 구조는 에버리지 풀린을 쓴다고 했어요. 어? 근데 얘 르넷 코드 가져왔지만 맥스 풀린을 썼어. 그럼 왜 그럴까? 라는 것들을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 이 두 번째 르넷을 여기서 콜앱 누르시고 드라이브로 복사하시고 한 번씩 실행들은 해보고 계신 거죠? 이거 예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다 어디서 찾아가지고 만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CNN 계열에서 있잖아요. 텐서플로우, 뭐, 케라스도 물론 좋지만, 이 토치를 많이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토치 보시면, 이 토치 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데이터셋과 이게 대부분 달려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주로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션 만약에 이렇게 뜨면 종료해 주시면 돼요. 종료해 주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한 번씩 한번 실행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자 이거 한 번씩 실행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행해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총계 CNN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NN은 뭐라고 그랬죠? 이 필터 사이즈 이 필터들 그러니까를 거쳐서 이미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도 일부 있었거든요. 보면은 호리젠탈 필터라고 해서 호리젠탈 필터는 뭐냐면 여기에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리지널과 필터 통했을 때 이미지들 그리고 호리존 필터의 값들을 조금씩 변형해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값이 있지만 여기 이렇게 값이 있잖아요. 이걸 변형해 보면서 기존 이미지와 필터 탄 이미지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눈으로 좀 여러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버티컬 필터 같은 경우도
각과 이 필터한 이미지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그쵸? 직접 여기 값이 어떻게 다른데 이 버티컬 필터 탔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다이아고널 필터 탔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얘네들이 도대체 이게 뭔지를 이해하기를 바랬던 차원이고요. 필터의 숫자가 위치한 부분. 이게 뭐냐면 필터의 이 숫자가 위치한 부분이 호리진털 필터의 특징인 거죠. 호리진털이라고 하면은 이 수평면에 어떤 값들이 있을 때 걔가 두각해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호리젠털이 수평이니까 버티컬이 수직이고, 그럼 수평면에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필터 타서 나왔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더 두각돼서 나오죠. 이쪽 부분보다 이쪽 부분이 더 두각돼 나오는 게 보이세요? 혹시? 픽, 픽셀이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진 픽셀들이 발견된 부분이에요. 호리젠털의 특성을 가진 필터들이 호리젠털의 특성을 가진 피터들이 발견되는 부분. 이 필터를 태웠을 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필터들을 오버랩돼서 되게 둥tov돼서 쌓아서 그 피처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CN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의 필터인 거죠. 하나의 필터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필터들을 한번 태워보면서 그 필터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도 좋겠다, 하겠다라고 해서 이 예제를 일단 드린 거고, 그 예제 기반으로 내가 또 보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보고 싶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 예제가 되게 잘 돼 있는 게 아, 그 부분 하나하고 필때 특징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걸 보고 그걸 통해서 르넷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르넷 아까 얘기했던 백본이 르넷이지만 그 르넷의 그 망 중간중간의 망들이 맥스 프림도 쓰고 에버리지 프림도 쓰고 컨버전도 변경돼서 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르넷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수행해 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 코드를 잔뜩 제가 코드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딱 보고 대충 얘는 뭐 하는 코드고 얘는 뭐 하는 코드고 얘는 무슨 필터를 타서 이렇게 아웃이 나왔구나. 그리고 얘 망을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 부분이 뭐지? 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기 이쪽일 거 아니에요, 르넷이 이쪽이고, 그리고 백워드 있을 때, 아, 여기구나. 근데 여기 르넷의 구조가 아까 거기랑 뭐가 다르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재미를 두고자 이 코드를 제공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왜 이런 코드들도 같이 제공드리냐라고 하면은 항상 저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전형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학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습은 실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이게 눈에 자주 있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호기심이 생기고 왜 같은 르넷인데 이렇게 다르지? 아, 백본이 르넷이라는 건 구조를 사용한 거고 중간중간에 다른 데를 섞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액티베이션이 스위치네? 스위치라는 건 뭐지? 이게 새로 나온 거구나. 소프트맥스를 마지막에 사용했으니까 인클래시피케이션이고 스위치를 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저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요거를 예제를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고 그럼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고 르넷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렉스넷을 얘기했죠. 알렉스넷과 르넷의 차이는 크지 않고 병렬 구조로 돼 있고 병렬 구조로 만든 이유가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좀 많이 사용해서 빠르게 트레이닝 타임을 줄이고자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 LRN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나왔죠. LRN이라는 게 우리가 못 보는 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냐? 알렉스넷은 총 이제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랑 3개의 푸니카이트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랑 3개의 푸니카이트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푸니카이트 레이어에 1000개의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소프트맥스를 쓴다는 건 카테고라이징 한다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카테고라이징이나 1000개로 분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화해서 소프트맥스를 쓰고 있고, 알렉스넷은 65만 개의 뉴런, 6천만 개의 프리파라미터, 6억 3천만 개의 코넥팅으로 구성된 엄청난 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때 이제 GPU를 2개의 GPU를 탑재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CNN을 하다 보면은 진짜 CNN 트레이닝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GPU 없이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위드에이스 갭스를 갖고, 그 갭스라는 건 제가 얘기했죠. 커널, RGB, 3개 성분.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컴퓨터에서 거치면서 픽처 맵이 만들어지고 중간 영상의 뎁스가 달라지고, 또 이 블록되어 있는 숫자들을 잘 파악하면은 몇바이 몇이다 이 사이즈를 파악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인베리언트한 속성들을 가지고 최종의 픽처 맵에서 어떤 역할들, 어떤 아웃풋으로 제너레이션 돼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친구는 스트라이드를 4를 썼어요. 4를 썼다는 건 듬성듬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6개의 피처 맵을 생성하기 때문에 결과는 55 곱하기 55 곱하기 9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각각 커널 사이즈와 바이어스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이 최종 파라미터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중요한 공부, 르넷5에서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했고 알렉스넷에서 맥스 풀링을 사용했다. 근데 이걸 왜 사용했을까?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스트라이드라는 거 연계가 돼 있어요. 스트라이드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설명드리면, 르넷5 같은 경우는 주요 목적이 뭐였어요? 우편 번호였죠. 필기체 인식이었죠. 필기체 인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게 인접 필셀과의 관계, 그 글자들이 그 글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글자들이 왜곡될 경우는 없어요. 그 얼굴 같은 거나 고양이 같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나 필기체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에버리지 풀링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문제 방식에 어떤 뉴럴 아키텍처로 어떤 걸 해결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르넷5는 에버리지 풀링을 백본,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에버리지 풀링을 쓴 거고, 알렉스넷은 다큐먼트 어나리시스였잖아요. 그 다큐먼트에서는 다큐먼트라는 거는 특징 자체가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부 그 문제 접근 방식이. 그래서 맥스 폴링을 일부 쓸 수도 있겠죠. 다큐먼트라는 거는 더 그 어노테이션 스컵이라고 하나? 그 어떤 그 글자들이 많은 거잖아요. 구분해야 될 영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려면 맥스 폴링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스컵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풀링을 써서 코스트를 줄이면서 효과를 낼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렉스넷 같은 경우가 바로 또 이렇게 코딩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알렉스넷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렵나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렉스넷, 저는 그냥 콜앱에 안 뜰 텐데 여러분들 오프닝 콜앱에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토치비전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토치비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치비전에서 되게 재밌게 DIR 모델스 하면은 다 했어요. 없는 게 없어. 알렉스넷, 컨볼루션넷, 에스넷, 웹전넷, 구글르넷, 다 했죠. 이게 뭐냐면, 기존에 토치 쪽에서 모델들을 제공하는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에 대한 웨이트 값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엄청 좋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 모델 시점 알렉스넷에서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대한 웨이트를 불러오겠다. 거기에 대한 구조를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찍어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게 그게 딥러닝이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이게 다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약이 없어요. 그냥 갖다 쓰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한 그, 그 이해와 왜 어떻게 문제를 설정할지에 대한 그런 구성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지. 요새는 그냥 갖다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리사이징하고 맞다. 이 개 사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돌려보셨나요? 돌려보시려고 하는 분들 개 사진 달라고 하시는데 안 돌리셔보셨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앱에서 이제 토치 비전이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요거를 세팅을 하고요. 개사진을 드릴게요. 개사진은 전송했습니다. 강아지 사진은 제가 채팅창에 전송했어요. 강아지 사진 받아서 이게 이제 토치 비전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딥러닝을 키우게 되면은 음, 100%는 없거든요. 100%는 없어요. 그래서 후처리에 이제 어떻게 보면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고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후처리 부분에 오픈 CV를 써가지고 약간의 커스텀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레귤러 익스프레션 같은 거를 가지고 얘를 약간 어떤 글자 같은 경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일부 제너, 비슷한 것들을 제너레이션해서 표현하고 하거나 어차피 이미지의 형태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지를 구분하거나 이미지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돼 가지고 이제 뒷단에 나오게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 CV가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해요. 어떤 정도 일정 정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픈 C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티비전의 중요한 부분이 임포트 모델이 이 모델이 이 토치비전에 어떤 모델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 DIR 모델스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제공되는 모델들이 다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자, 모델 시점 알렉스넷을 한번 보겠다. 근데 프리트레이닝 트루다. 프리트레이닝 한 모델 중에 알렉스넷이 있으면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있겠죠, 당연히. 있으니까 거기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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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되셨어요?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제 스ペ대로 가네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종철님? 여기까지 왔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이제 그러면 사진 다 넘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이게 이 비대면 강의 문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혼자 이렇게 반응이 더 없을 경우에는 더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 있으면, 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나요? 좀 반응이 좀 어려우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까 수학 그 전개를 하지 말걸. 네, 강아지 사진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실습하고, 여기 이쪽에다가 옮겨주시면 돼요. 여기. 다시.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강아지, 드라이브 복사를 하게 되잖아요. 드라이브 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아직 강아지까지는 안 갔으니까 경로는 보통 이쪽이거든요. 이쪽에다가 옮겨놓으시면 그 경로 맞춰가지고 제가 패스 세팅하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자, 아직 강아지까지는 제가 안 했어요. 맞습니다. 강아지 사진. 근데 이 강아지 사진도 이제 강아지 사진 일단 여기 그냥 여기다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경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옮기시면 패스가 정보가 없잖아요. 여기 그냥 옮겨주시면 여기가 여기요. 아, 강아지 사진 다시 강아지 사진은 채팅창에 제가 보냈는데 음, 혹시 올려드릴까요? 다시 그러면 다시 아하 폰에서 패드를 바꿔. 아, 집이 아니신가 보네요, 수아님. 수아님은 집이 아니신가 보네. 그래서 그럼 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개사진은 제가 아니 근데 이 실습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 제가 기터브 링크 보내드릴 테니 실습 가능하세요? 아 가능하면은 강아지 화면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강아지 사진을 강아지 사진.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아니 이게 솔직히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걸 말씀을 주셔야 더 좋아요. 그게. 전 그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 만족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족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다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모두에게 전송드릴게요. 이게 개별적으로는 전송 기능이 안 되네요. 개별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다이렉트하게 그 수관님한테만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전체 전송으로 드렸어요. 수관님 잘 받아주시고요. 아, 다들 고생이시네요. 이 주말에 회사 나오시고. 그러면 다시 진행해 볼게요. 그, 네? 채팅창이 없다고요? 내가 모두에게 방금 보냈어요, 방금. 수아님. 아니, 카톡 채팅창이 말고요. 줌 채팅창을 보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아, 네네네. 네, 지금 카톡으로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제가 계속 소통이 채팅창이라고 하니까 전 줌 채팅창을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까지 다 드셨나요? 뭐, 안 된 분은 승환님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승환님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승환님한테는 제가, 어, 그래서 이 강의가 해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난이도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아, 이 사진을 보내면 안 되고, 뭐,
아니, 요거거든요. 요거. 스티커로 보냈어요. 아니, 이게, 예, 받았죠. 네, 했습니다. 다른 분들 잘 되셨나요? 다른 분들 잘 되셨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토치 비전이 되게 좋고, 오픈CV로 후처리나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어떤 전처리나 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약간 그, 진짜 실질적으로 구축할 때 되게 좋은 부분이 있고, 토치 비전 같은 경우가 이 모델스에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비전 쪽 하시는 분들은 토치를 많이 쓰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델스.알렉스넷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소아님? 모델스.알렉스넷 프리트레인 트루라는 건 알렉스넷의 프리트레인 된 모델을 바인딩해라 라는 거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이 알렉스넷의 아키텍처 뉴럴 아키텍처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트랜스폼이라는 건 이미지를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일부 인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일부 변경을 시켜주고 거기서 이미지를 오픈을 해라. 저도 이제 걔를 안 가져와가지고 잠깐 걔를 강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를 강아지 가져와서 실행을 시키면 강아지가 뜨겠죠. 강아지를 가져와서 스키즈를 사이징을 하고 알렉스넷의 이벨레이션을 태워서 이게 모델링 지금 이 구조가 뭐냐면 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프리트레인인데 알렉스넷 모델을 차용해서 이 강아지를 가지고 한번 그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이슨 타입으로 얘가 어떤 강아지 종류인지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한 건 아니고 기존에 학습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가지고 그 강아지 사진을 프레딕션, 인퍼런스하는 형태로 지금 된 형태인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건 이제 다음번 강의에도 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이미지를 다 구해서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다 모두 구해서 그거를 다 트레이닝하고 그 모델을 만들고 모델에 이제 그거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의 시대는 이미 한 3, 4년에 끝났고요. 3, 4년 전에 끝났어요. 2018년 끝났어요. 제가 이제 딥러닝을 2015년 못했지만 2018년 이후에 끝났어요. 왜 끝났냐? 그냥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져와서 커스텀 레이어를 정해서 커스텀을 하거나 일부 레이어들을 애드하거나 딜리트해서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방법론이 각광받고 있지 현재에도 이거를 A부터 Z까지 기존 거를 활용해서 다 한다는 건 원시적인 형태라는 거죠. 물론 학습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제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런 모델들이 제공되고 있다. 웨이트 값들이. 그런 웨이트 값이 적용돼 있다는 건 이런 웨이트 값들을 가지고 POC 형태로 프로젝트 하기는 POC 형태로 여러분들이 프레딕션 형까지는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거를 우리 사이트에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가부 여부는 언제든지 어느 정도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구축이나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이잖아요. 그때는 물론 업체를 써야겠죠. 근데 업체들을 도입하기 전에도 평가를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고, 어떤 도메인인지 맞는지 커스텀에 대한 어떤 스코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코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제공드린 RxNet 요게. 그리고 현재 시대에는 프리트레인 모델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것들을 적용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도메인에 어답테이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해 보는 속도로 삼고 있다. 그거를 이 코드를 통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되게 재밌죠.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동철님이 좋은 질문이었어요. 지금은 응용력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보니까 천차만별이세요. 어떤 분은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잘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베이스라인을 갖추고 베이스라인을 갖춘 상태에서 응용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 트렌드는 도메인을 일단 잘 알고 도메인에서 어떤 일정 정도의 문제를 딥러닝으로 했을 때 퍼포먼스가 날지 안 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금융에 있다. 그럼 금융에서 어떻게 딥러닝을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구체화시킬 때 기존의 프로세스를 잘 알아야지 그게 이제 구체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도메인의 딥러닝을 진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응용력도 필요한데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백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백폰이 중요한 이유가 그걸 응용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게 예제들을 수행해 보면서 아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 중에서 어떤 걸 차용하고 어떤 것들이 실제 필드에 쓰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이론들에 대한 설명도 일부 드리고 있긴 한데 이론이나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는 그 서강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훨씬 더 잘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알렉스넷이 그런 거고요. JFnet 같은 경우도 실험 배경 자체가 CNN의 구도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구조가 과연 최종인지 판단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CNN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얘말대로 이게 약간 XAI 같은 거, Explainable AI라고 해서 CNN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라든지 그 어떤 CNN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비주얼라이징 기법을 좀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 친구가 비주얼라이징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논문을 2015년에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이 JF넷이 특정 구조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CNN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법인 거죠. 방법론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CNN 중간 레이어에 오히려 부하 요소를 더 준 거예요.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디컨볼루션이라는 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재밌는 게 맥스 풀링 결과에 대한 언풀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치라는 개념이 적용됐어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기존의 CNN의 아키텍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또 피상,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파생돼서 나온 거죠. 개념들이. 그러니까 맥스 풀링 결과에 대한 언풀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시각화하려니까 컨볼루션을 삭제를 해야 돼. 컨볼루션 자체를, 레이어를. 디컨볼루션이 나오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얘는 JFN의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이 스위치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스위치라는 개념이 핵심이고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디컨볼루션을 할 수 있게끔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얘도 잠깐 보시면 그래서 얘도 되게 재밌는 게 근데 요새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요새 제가 이걸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웬만한 거. 리드 페이퍼. 그러니까 페이퍼와 코드가 다 나와 있는 형태의 요 사이트. 페이퍼 위드 코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요 링크 드릴게요. 요 링크 가보시면 뉴럴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페이퍼도 있고 코드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이게 엄청 방대한 양이거든요. 페이퍼로 따지면은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페이퍼를 집약했다고 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실전에 대한 제 경험까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죠. 좋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요. 또 사이트를 한번 통계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글 르넷까지 일단 가봅시다. 구글 르넷의 이제 출연 방법 자체가 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다. 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성능을 향상시키려다 우리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지 자꾸 내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고 파라미터를 줄이고 왜 자꾸 일하려고 하고 왜 디컨볼루션 하고 왜 언플링 하고 왜 도대체 스위치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자. 퍼포먼스를 진짜 향상시켜보자. 다른 건 중요하게 하나도 없고 퍼포먼스 향상에 목적을 가자. 여기서 이제 구글 앱도 제가 바뀌었다 그랬죠. 파라미터 이거를 줄이는 데서 바뀌었다 그랬죠. 망의 크기를 늘리기 시작했어. 딥.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야. 원래 우리의 목적은 성능 향상이야. 그러니까 뎁스를 늘려. 망을 늘려. 그래서 구글 넷이 이 트렌드에서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여기 레이어가 이렇게 봐봐요. 레이어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확 올라가 152개 레이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걔네 망의 깊이가 10레이어 미만이었는데 이제 14년도 구글 르넷부터 제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트렌드가. 구글 르넷 VC넷 때부터 갑자기 레이어가 엄청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러 레이지 확 줄게 되는 거예요. 에러 레이지 자체가. 근데 이게 망이 커지면은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임승차 파라미터가 프리 파라미터라고 해서 연산단해지만 파라미터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잡아먹고 오버피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연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필터 개수도 증가하게 되고 연산량은 제곱으로 늘어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구글넷에서 와이더 버전이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를 보세요. 이게 표현이 안 되죠, 이게. 엄청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겁 안 먹어도 되는 게 파란색은 컨버전이고 빨간색이 풀링이고 노란색이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어덜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뭘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소프트맥스는 알잖아. 어덜스만 보면 되죠. 어덜스. 그럼 뭐가 어덜일까? 잠깐만. 어덜만 보면 되는데. 자, 밀려서 보면 이 프리비어스 레이어네 어덜스가 그죠? 예, 뭐 이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어덜스는 좀 설명이 길 수 있어요. 구글넷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구글넷의 그냥 코드는 잠깐만요. 공유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구글넷에 대한 코드는 여기 있거든요. 제가 공유드렸던 이거 한번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아까 그 어덜스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구글넷에 대해서 학습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구글넷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콜앱 실행할 때 GPU를 꼭 선택해 주세요. GPU 선택하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런타임 유형 변경에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 지금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 GPU로 하시고 하셔야 돼요. 구글넷 망이 깊어져서 좀, 좀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오늘 재밌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준비도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항상 해주시면 되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제 구글은행 한번 해보시고, 구글은행부터 오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시간까지 감사합니다.